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조정됐던 거를 뚫고 올라갔죠, 이미.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반등하다가 흐물흐물 하더니 이제 이제서야 올라가려고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뚫고 올라가려고. 매매별 동향을 보면 특이점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안 하고 그나마 좀씩 사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1월 18일인가요? 그 이후로 7천억 이상 산 적이 없는데 최근 연이틀 사고 약간 지금 줄긴 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아직 매도 행보를 계속 하고 계시고 일정 부분 더 지속될 것 같아요. 뭐 지난번에 나왔던 기사도 뭐 추가적으로 30조 더 매도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를 봐서는 빠른 이른 시일 내에 얘가 뭐 급격히 조정을 받지 않는 이상 매도를 일정 부분 유지할 것 같아요.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은 간밤에 미국도 약세로 끝났고요. 유럽도 약세로 끝났습니다. 미국이 월요일날 장이 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죠. 화요일날, 미국 날짜로 화요일날 오픈한 건데, 생각보다 약세로 끝났고, 닥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데일리를 볼까요? 예. 초반부에 변동성이 좀 컸는데, 결과적으로는 바닥에서 끝났고요. 변동성에. S&P 500 지수는, 예. 바닥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는 좀 약한 흐름을 보이다가, 장이 끝났습니다. 최근 이렇게 보이냐? 최근 이제 강하게 조정 이후에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올라가고 있는데 약간 상승 탄력을 잃은 상황이에요. 모멘텀이 특별히 있지는 않다라고 보이는데 무조건 있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리고 아직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슈들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한번 탄력을 세게 받고 일론 머스크가 한번 쏘아 올려주셨죠. 빵 쏘아 올려주셔가지고 5만 달러까지 근접하고 있다가 그걸 뚫지는 못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뭐 여기 금융기관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추이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투자 규모가 이 시장 자체 규모가 개미들로 인해서 이게 전부 개미들이 만든 거죠. 기관들이 만든 거 그렇게 적을 거예요. 개미들이 만들어낸 이 버블을 쉽사리 터트리기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기관에서는. 이게 공식적으로 사실 이 가치를 인정해줄 근본적인 어떤 게 없거든요. 없는데 중앙은행들이 특히 미국의 연준의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한마디 잠깐 했다가 다시 물러나는 액션을 취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정을 안 받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과 비슷한 유형의 어떤 전자화폐, 지금 중국에서는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전자화폐를 중앙은행에서 발행해서 움직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가게 되면 개인이 만들어놓은 이 비트코인 영역은 붕괴될 수 있다고도 보는데 그거는 뭐 단시일 내에 만들어질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봐야 될 문제고. 테슬라가 있는데요. 테슬라가 이 움직임이 약간 애매모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실적 발표 4분기 실적 발표 때 실적은 뭐 거의 비슷한 수준 나왔다고 예측치 비슷한 수준 나왔다고 봐야 되겠지만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없었거든요. 그 발표 이후에 눈치 보기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여기 보시면 직전 저점의 종가 기준으로 주요 지점까지 내려왔거든요. 이 지지선이 붕괴되면 이게 내려가는 속도가 좀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 보도, 한국경제의 해주라에 나오는 뉴스 보도인데, 이게 해주라 제가 매일 들여다보는 곳이에요. 이게 해외 관련된 주식들을 잘 이렇게 모아놨어, 기사들을. 그래서 보거든요. 물론 거기 보면 뭐 어떤 주식을 뭐 이게 좋다라든가 이렇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나오지만 그걸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뭐 예를 들면 A라는 금융 전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언택과 관련된 주식들 계속 사고 있다, 막 뭐 블랙락 이러고 있다, 뭐 테크놀로지 주식이나 뭐 이런 거 또 어디는 뭐 그런 건 빼고 다른 거 사라 막 이렇게 막 혼재돼서 나오기 때문에 잘 보고 감안하셔야 돼요.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되고.
머스크 동생이 테슬라 주식을 280억 원어치 팔았다고 했는데 이게 전체를 다 매도한 거 아니고 부분적으로 매도를 했죠.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매도했고 이번에 또 매도를 했나 봐요. 근데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매도했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기사에 이게 나옵니다. 또 다른 테슬라의 이사회 구성원인 안토니오 그라시아스 볼로 에코티 파트너스의 대표가 테슬라 주식을 15만 주 처분했대요. 그런데 보시면 대신 그런 장기 콜옵션 15만 계약을 매수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왜 이걸 했냐면 이거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현물을 팔고 옵션을 매수한 겁니다. 근데 현물을 왜 팔까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측이 되면 이거 들고 있을 텐데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현물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요새 상황을 보니까 뭐 광기도 날리고 뭐가 이슈 때문에 팡팡 튈지도 모르는데 내가 팔았다가 이거 너무 일찍 판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떡하지? 라고 할 때 콜옵션을 매수하는 거죠. 콜옵션은 그만큼의 현물을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수수료를 가지고 그만큼의 주식을 사는 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주가가 더 튀고 나면 올라가면 그때 그 올라간 만큼의 이익을 얻거든요. 다만 살 때 그 일정 부분의 금액을 내는데 그 금액은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을 준 금액만큼은 손실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손실 보는 게 현물을 매집하는 것보다는 적게 보는 거죠. 훨씬.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일단 팔아치우고 일정 부분을 가지고 다시 오를 거를 예측해서 내가 그걸 향후에 오른 다음에 먹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액션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테슬라 주식이 꼭지점까지 많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액션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기사 중에 이 글로벌 이코노믹스에서 21년도 그러니까 2월 17일 날 김수하 해외통신원께서 쓰신 골드만 S&P 500 실적 코로나19 이전 수준 뛰어넘어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 상당히 내용이 좋은데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골드만삭스가 현재까지 발표한 S&P 500 지수 기업들의 주당 이익은 실제 4분기, 그러니까 전년 동기 4분기가 증가율이 2%로 크진 않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는 거예요. 2%. 예측치는 11% 정도 감소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서 전년 동기 대비도 늘었다는 거예요. 소비재 부분, 뭐 아마존 같은 거 보면 알죠. 그 EPS 성장률이 17%로 선두를 달리고 정보기술, RT 부분, 그 다음에 금융 부분이 13% 정보기술이 하고, 그러니까 소비재, 정보기술, 금융 부분인데 이 금융 부분은 의아할 수도 있는데 그 미국의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기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부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부실 발생률이. 왜냐면 부실 못 나도록 막은 것도 있고 시장의 가격 상승 때문에 그만큼 담보율이 올라가잖아요. 담보였고, 그러니까 마진콜이 안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금융 부분을 하면 예를 들면 투자 관련된 부분에 주식 투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관련된 이익 수수료 부분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S&P 500 기업 중에 시가총액 84%를 차지하는 367곳으로 이루어져서 했다는 거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들, 이제 최악의 기업들도 있죠. 뭐 항공이라든가 여행이나 이런 거, 에너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아주 좋은 부분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발표 보도가 나왔는데 주식 시장은 그렇게 탄력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시장이 이미 반영됐다는 거죠, 사실은. 그 GDP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를 보면 지금 현재 흘러가는 흐름을 좀 예측할 수 있어요. 연결해 보면 GDP가 여기 보시면 1분기 때 작년도 급격히 이게 그러니까 전월비, 전원이야죠. 전 분기 대비 비율이 나오면 이 비율을 1년 동안 지속하면 GDP 성장률이 연간 얼마 되느냐라고 이렇게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분기 때 이렇게 내려갔다가 2분기 때는 급격히 내려갔죠. 3분기 때 급격히 반등했다가 4분기 때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걸 이제 보면 3분기 때 33.4 그리고 4분기 때 4% 증가했어요. 이걸 좀 세부적으로 보면 이거는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고 이거는 BEA 쪽에서 실제 이제 그 GDP 발표하는 쪽이 BEA입니다.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 보면 이제 기여율에 따라 나오는데 여기가 4% 마지막 4분기. 그래서 여기 PC 부분이 파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민간 투자 밑에 게 정부 지출이에요. 이걸 좀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오는데
리얼 GDP가 4% 정도 되는데, 그런데 가계 지출 부분이 1.7, 그 4%에 그다음에 그 민간 투자가 4.06. 그런데 이제 수입과 수출을 조율해 보면 수출에서 수입을 빼거든요. 근데 그거는 마이너스가 나니까 좀 마이너스 1.52 정도. 그다음에 그 정부 지출도 0.22로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통합해 보면 4가 했는데, 제가 보기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결과적으로 이것밖에 없죠. 좋았던 건 뭐냐? 가장 좋았던 건 민간 투자가 활발했다는 거예요. 4분기에도. 근데 이 개인 지출 부분만 잘 반영이 되면 좋은데, 얘가 약간 수그러드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여기 밑에 차트를 보면 알게 되는데, 이게 각 GDP 대비 기여율이거든요. 보면 기여율이 약간 빠졌죠. 그리고 정부 지출은 연두색인데 쭉 빠졌고, 그다음 민간 투자량이 쭉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민간 투자가 저렇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이 향후의 경기 상황, 현재의 경기 상황이 긍정적이고 향후의 경기 상황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 경제에서 가장 주안점으로 봐야 될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가계 소비죠. 이 부분이 위험할 수도 있다. 약간 줄어들고 있잖아요. PC를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증가하고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죠. 그것 때문에 바이든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또 하겠다라고 한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연준 역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대규모로 부어라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을 일어나게 만들었는데, 이제 바이든의 연준처럼 행정부하고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야 인플레이션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어떤 일부 학자들은 아니야,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대규모로 자금을 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요번에도 그럴 거야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사는 여기 이제 머니투데이 기사를 읽어보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머니투데이 기사가 이게 권다희 기자께서 2016년도 올해 2월 16일자에 쓰신 기사, 돈 풀려는 미국, 인플레 부를까? 학자들의 논쟁에 불붙었다라고 하는 기사인데, 이거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해놨습니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핵심은 아주 단순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전부 다 쓸려 내려간 것 때문에 가게들이 투자나 소비하려고, 그러니까 투자하거나 소비하려고 하는 여력이 적었다는 거예요. 심적으로도 위축돼 있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K자로 움직였죠. 그래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소비가 충분히 여력이 가지고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때하고는 다르다. 특히 너무나 저금리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사실 주식시장이 주식시장이 아니고 주택시장이죠. 주택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쭉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요번에는 주택시장이 밀고 올라갔죠. 잠깐 내려왔다가. 그래서 자산시장에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라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많이 꺼졌는데 충분히 조정을 받고 올라갔는데 요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는 가계의 여건들,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영역들, 여건들도 다르고, 두 번째는 자산 시장의 가격 동향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1조 9천억 달러 정도를 다시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바이든의 자금 규모는 좀 크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과거와 비슷하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쪽이다 저쪽이다를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만약에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경제가 잘 돌아갈 거라는 거죠. 가계소비가 막 팡팡팡 써가지고 PC 지출이 늘어나고 경기가 잘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가는 액션에서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고, 그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게 결과적으로 향후에 연준에서 긴축 정책을 좀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만들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주식시장으로 풀어 말하면 일단 주식은 위로 더 세게 튈 거라는 거죠. 튀고 나서 나중에 긴축 얘기가 나오기 전이더라도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가 긴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급격히 조정을 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없이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렇게 준다 하더라도 저축할 거야, 저축 안 하고 그러니까 쓰는 게 아니고 저축이나 이런 것들 하고 쥐고 있다가 점진적으로 나갈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수축 국면이 아니고 일정 수준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얘기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상승 탄력은 세지 않지만 그렇다고 조정이 세게 미약한 조정 이외에는 특별히 있을 게 없겠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천천히 올라가겠네 주식시장이.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 부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단기적 주식시장은. 그런데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빠르게 올라가면 예측과 다르게 그러면 생각보다 세게 주식시장이 아래로 떨어지는 폭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한동안 시장을 밑으로 밀고 강력하게 내려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나 이런 거는 지금으로서는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긴축이 잠깐 나왔었는데 그게 사라졌고, 테슬라 쪽 비트코인이 붕괴되면서 시장을 한번 움직였는데 그것도 없어졌고, 테슬라는 이제 주식시장의 영향력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뭐 극히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한동안 주식시장이 밑으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낮지 않은가, 현재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하나는 이게 한국무역협회에서 나오는 박가현 수석연구원께서 쓰신 유망 푸모 AI 리포트인데요. 여기 소스류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국내에 우리가 그 K컬처, K푸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리가 먹는 장류나 소스류 같은 것들이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소스 수출 비중률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단순히 그냥 한국의 완제품으로 만들어진 뭐 라면 같은 경우는 그냥 제품이잖아요. 혹은 뭐 비빔밥 같은 것도 뭐 용기에 담아서 팔면 것도 제품이고, 그런데 그렇게 초반기에는 수출이 되다가 나중이 되면 그 문화를 따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 그 고추장 햄버거 미국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고추장을 소스로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 해당 국가의 문화가 그 다른 국가로 이전되는 과정 중에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스류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겠지만, 한국의 음식 문화나 이런 것들이 점점 그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호재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단기간에 뭔가 큰 액션으로 이게 한 기업에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추세적으로는 한국 음식을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인 거라는 거죠. 뭐 소스류 같은 경우 뭐 대상이라든가 CJ 제일제장이라든가 혹은 오뚜기나 이런 쪽에서도 소스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쪽의 기업들이 계속 긍정적인 패턴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CJ 그룹이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선진국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면 사실 CJ 그룹주들이 성과를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라든가 혹은 식음료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쪽이 CJ 포트폴리오가 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또 한 가지는 이 KBS 뉴스 보도인데요. 이게 2월 14일자 뉴스 보도인데, 취재K에서 보도한 건가 보네요. 쿠팡의 성공 비결과 리스크는 스스로 낸 신고서에 있다라고 하는 보도인데, 이거 읽어보십시오. 왜냐면 여러분들 쿠팡 상장하면 쿠팡 사고 싶으시죠. 국내는 상장 안 되니까 미국에는 상장하면 쿠팡을 사고 싶잖아요. 근데 이 안에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사실 쿠팡이 아마존과는 같아질 수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한데요. 우리나라는 쿠팡 여기 안에 보면 나오지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 정도? 10% 약간 넘는 수준 정도의 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존은 50%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미국은 땅덩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물류센터, 그러니까 뭐 당일 배송이나 혹은 이길 배송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물류센터들을 만들어야만 가능하죠. 그러면 그만큼 자금 규모가 많이 투여돼야 되는데, 국내는 땅덩어리가 작아요. 땅덩어리가 작아서 그만큼 큰 물류센터, 그만큼의 큰 자금 규모를 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배송의 그 격차는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느끼지만 배송이 늦게 와서 짜증나는 건 거의 없잖아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들이붓기 전에 성과를 내는 게 빨랐는데, 그러니까 일정 수준 들이붓고 나서 성과가 빨리 나왔는데, 쿠팡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부었는데도 지금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고 적자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쿠팡이 과연 아마존의 뒤를 이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물음표를 찍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유심히 보는 기업은 사실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마트입니다. 사실 이마트가 저는 국내 유통업계를 장악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개인적 판단이 이제 이마트로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롯데마트를 가보면 이마트를 가고 싶어요. 그냥 그래요. 롯데마트 가면 이게 손이 안 가요, 사실 가보면. 그래서 이마트를 가고 싶고, 그래서 이마트가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이트레이더스가 생겼죠. 근데 예전에 코스트코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이트레이더스를 바꿨어요. 코스트코에 뭔가 이마트에 없는 물품이 있긴 한데 꼭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코스트코를 가야 돼? 5만 원씩이나 회비를 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트레이더스를 다니기 시작했고, 또 이트레이더스를 가면 사람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그게 오프라인 쪽을 장악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온라인 쪽에서는 쓱닷컴이 희한하게 명성을 좀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잘 구축하고 있고, 대규모로 자금을 부어서 적자를 아직까지, 매출이 엄청나게 일어나면 뭐합니까? 적자가 아직 나고 있는 쿠팡인데. 하지만 이마트는 그렇지 않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유통업을 꽤 오랫동안 해왔고 그거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경영 능력. 그래서 온오프라인이 잘 형성돼 있는,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는 이마트가 전 개인적으로 쿠팡보다 훨씬 더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쿠팡을 쓰는 거하고 쓱닷컴, 이마트, 이트레이더스를 쓰는 거하고 차이점이 뭔가, 어디가 더 나은가, 이런 것들을 심심하시면 옆에 이제 물어보세요. 야, 쿠팡 계속 하니? 안 하니? 뭐 이런 것들. 매출이 많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매출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투자 관련된 내용은 참고사항이고, 어떤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도 생각하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서 소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